앵커가 선정한 오늘의 이슈 투톱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개월 만에 대남 담화를 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이상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망언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래도 담화를 4문장으로 짧게 줄였고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대남 총괄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발언의 수위는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특별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4박 5일의 고별 방한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대북 실무 협상을 주도한 경험에서 얻은 귀한 결론일 텐데요. 바이든 정부가 경청하길 바랍니다. 한반도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나오셨는데요. 함께 한 주간 외교안보 이슈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왔다 간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건 장관이 와서 여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어떤 북미 간의 대화를 한 6개월 동안 실무적으로 쭉 지휘를 해왔었는데 2년 6개월 동안 지휘해왔었는데 그동안의 경험에서 여전히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외교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속에 담긴 대화, 대북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그게 완전히 실패가 아니었다. 북미 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가 다 만족한 회담이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합의의 4가지 필라, 그러니까는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이 해야 될 비핵화, 그리고 인도적인 사안, 이것들이 다 외교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쪽 부분에서 진전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룰 수 있었는데 미처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다른 상대방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에서 북이 뭔가 좀 상당히 진전을 보였다면 훨씬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향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역할을 지금 강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비건 대표 같은 경우는 대북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북미 대화에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진정성을 갖고 임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개성이 강한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개성이 강한 지도자들 간에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서 비건 대표가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긴 하지만 실무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전체 판을 이렇게 뒤집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정책 서클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의 풀이 사실 그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비건 대표는 향후에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의 뉘앙스를 비건 부장관이 남기고 갔습니다. 이번 방안이 끝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갔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넘어가는데 민주당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민주당 정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외교안보 팀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건 대표가 들어간다라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예단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 정책 서클 내에 한반도 전문가 풀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비건 같은 인재가 계속 썩히게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은 언제든지 또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과거 오바마 정부 일하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롱텀에서 본다고 하면 비건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비건 부장관이 외교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마침 또 바이든 당선인이 기고문에서 힘과 무력을 앞세우는 대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과거보다는 좀 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바텀업 방식, 일방주의적인 방식이었다면 동맹을 중시하는 방식, 또 다자에 대한 강조 이런 게 있어서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좀 더 강조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점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비건 부장관이 닭 한 마리 애호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폴란드계여서 폴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치킨 수프, 그러니까 우리 닭 한 마리 같은 그런 요리를 많이 먹나 보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닭고기가 모든 문화권에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양반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그런데 이제 식당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 접대를 했는데 떠나는 이 많은 이 대북특별 대표한테 식당을 통째로 빌린 건 너무 과도하게 접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비록 자리를 떠나지만 임기가 끝나서 마무리돼 가지만 다음을 위해서 또 한미 외교 또 북미 간의 외교의 연관성을 위해서 충분히 공을 들이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직접적으로는 코로나 방역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 방안이 비건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회고하고 확인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수인계를 앞둔 담당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입장을 조율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가 다음 행정부로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건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할 필요도 있었겠죠. 네. 비건 부장관이 좋아했던 식당은 저기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있는 건데요. 저는 아직 못 닭 한 마리 가봤습니다. 집은 여기저기 유명한 곳이 많아서 골고루 좀 먹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여정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 예. 김여정 지금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대남 담화를 냈습니다. 예,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코로나 대응이 좀 이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망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지적 정도는 그렇게 악의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과잉 반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담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남북교류 재개 혹은 남북관계 복원에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네. 느낌이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지난 이제 올 초부터 시작해서 김여정이 계속 대남 관계 그리고 대미 관계 내가 담당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김여정이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었고요. 또 이제 북한이 이상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받아친 거기 때문에 네. 북한 내부에 확진자가 없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또 강조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네. 내가 대남 총괄이다 이렇게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건 특별대표가 하필이면 방한하던 시점 8일부터 12일 사이에 방한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 시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여정 정도 이제 최고 지도부에 있는 레벨에서 지금 네. 담화를 발표한 것인데 내용은 굉장히 심플했었고 특별히 그 내용 자체에서 이렇게 곱씹어볼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내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스탠스에서 아직 우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담화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사실 북한과의 방역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렇게 외교부 예, 쪽에서 해명을 했는데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그렇게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꼭 굳이 그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현재 남북 간의 방역 협력,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긴 됩니다만. 그렇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남북 간 방역 협력 혹은 보건 협력은 북한 내부에 확진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 그리고 북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첫 번째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예. 결국엔 환자 발생을 공개하고 외부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거 관련해서 두 번째 변수는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개발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북이 지금 그 방역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방역 협력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산 백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확산이 될 것인가, 그리고 북중 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들이 또 다음 변수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김여정 담화가 보니까 이례적으로 아주 짧았습니다. 딱 4문장밖에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같은 데는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거는 명백하게 이제 대남용 혹은 네. 대외용 메시지를 실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노동신문에 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 알려진다기보다는 네. 간단한 메시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간단한 메시지 정도를 담아서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김여정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굿캅, 좋은 경찰 역할을 맡고 김여정은 배드캅, 나쁜 경찰의 역할을 맡는다.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달에 개석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그랬고 지금의 그런 역할 분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계속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은 요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김여정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여정만 해도 최고 지도부에 속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매드캅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해버리는 좀 과잉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매드캅 역할은 좀 더 낮은 직급의 네. 사람들이 해도 충분한 것을 지금 김여정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메신저를 사용해서 북한이 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이죠? 예. 예. 내년 1월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후보위원 떼고서 정의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김여정 그럴 가능성이 저는 반반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여정이 계속 위상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그 8차 당대회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 인선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네. 국가 전략 개선 문제 등등이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김여정의 그 거취와 관련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 재밌는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북한을 언급하면서 내 임기 중에 북한과의 전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측근은 그래서 노벨 평화상 얘기도 거론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스스로에 대한 평가, 자평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존에 쭉 해왔던 발언의 맥락에서 해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나 때문에 전쟁도 없었고 개선이 됐고 김정은과 친분 관계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비난 혹은 약간 비꼬는 듯한 표현 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에 이어서 미국 행정부를 끌고 갈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새로 국방장관 지명했는데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인데 흑인입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 흑인이 국방장관을 맡은 적은 처음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지명이 된다고 하면 지명이 아니라 그 인준을 통과한다고 하면 첫 번째 국방장관이 될 겁니다. 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한 40년 이상 군에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중부군 사령관, 중동을 담당하는 그쪽 사령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동 쪽을 주로 담당했으면 혹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성은 좀 취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국방장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좀 나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거꾸로 생각해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태평양군 사령관이 만약 이번에 국방장관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미중 관계가 굉장히 갈등 국면인 상황에서 군인 전문가 그것도 태평양을 담당하는 군 전문가가 국방장관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뭐라 그래야 되죠? 외교에 방점을 둔 그런 인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끝으로요. 지금 이제 한미가 지금 주한 미군 기지 반환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12곳의 반환 대상 지역을 정했는데 그게 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캠프 킴을 포함해서. 근데 정말 용산 기지 같은 경우는 1882년에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이후에 138년 동안 지금 계속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합의의 의미를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요. 일단 그 수도 서울 한가운데 대규모의 외국 군대,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산기지 반환 문제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이상 진행된 사안이고 이게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동안에 이게 결정됐다가 지연되기를 몇 번 반복했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한미 동맹에 대한 문제,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말 좀 외국군의 주둔지로서 짓밟혀 있었던 그 땅이 좀 말 그대로 용산처럼 용이 돼서 좀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